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뭐 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법원.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와, 뭐 엄청난 충격이 한꺼번에 오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뭐 이야기 오늘 좀 잘 짚어봐야 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뉴스가 많아요? 윤석열 씨가 2시에 또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이야기는 우리 저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이 채널 계속 보고 계시면은 오늘 끝내주는 경제 끝나고 쭉 이어서 변론 이 생중계까지 해드릴 예정이니까 쭉 계속 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 어떤 충격이 오고 있는지 요거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하고 오늘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뒷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코너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 탄핵되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런 상황인데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이제 시작을 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럴 때 중국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중국 다녀온 분이 계세요. 김혜연 전 한겨레 저 베이징 특파원이신데 중국 다녀오신 이야기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가 뒷코너에서 전해주시니까 오늘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다른 것보다도 네. 어제 뉴스 보니까요. MBC 기자가 그 서부법원의 그 폭도들한테 두드려 맞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뉴스에 나왔어요. 네. 지금 미디어 전문가로서 이거 어떻게 보셔요? 미디어원의 사장 출신 아니십니까? 정말 뭐 이렇게 정말 우리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뭐 11월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 흥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죠. 한국이 그런 영화보다 더한 상황이고. 오늘 새벽에 그 트럼프의 취임식을 보면서 이 4년 전에 이 의사당 난동을 부추겼던 사람이 다시 당선이 돼서 지금 취임식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1월 6일 의사당 난동과 한국에서 2025년 1월 19일 공덕동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보면 이게 무슨 평행 우주처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한국은 지금 1차 내란이 국회에서 벌어졌고 2차 내란은 한남동 관저에서 벌어졌고 3차 내란은 서부지법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는 그런 내란이죠. 법원을 습격해서. 네. 이 트럼프가 또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것도 이 교묘하게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태극기 부대들 사이에서는 이 트럼프님이 당선이 되면 윤석열이 석방될 거다라는 그런 황당한 소리도 돌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그리고 지금 말씀 이정환 대표님 잘 정리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 미국에서 의사당 이 난입했던 그 사람들 사면해준다고 하더라도 4년 산 거예요, 그 사람들. 4년 그렇습니다. 동안 감옥에서 어쨌든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거라고.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더 중형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만 일단 그것도 있고 트럼프는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 제너럴 파퓰러부트에서도 이겨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참 이상한 게 본인이 당선된 선거를 지금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시절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게 난폭해 보이지만 뉴욕타임즈 기자나 워싱턴 포스트 기자, NBC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 맞습니다. 뺏고 이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 들어가지고 판사 이름 부르면서 뒤지고 이거는 안 했다고요. 판사 그 사무실을 정확히 찾아가서 거 보면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그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2시에 또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직접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게 테러리스트한테 마이크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또 변론권은 또 헌법의 법률에 보장된 대로 그리고 그 윤석열이 뭔가 대국민 담화를 할 때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수 과다 표집 논란이 있지만 여론조사도 심상치 않은 상황. 한국이 정말 내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까지 계속 좀 시청해 주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 출석해서 어떤 또 궤변을 늘어놓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계속 생중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대표님 트럼프 취임식 보셨죠? 밤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 크게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취임사. 취임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민 대책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컬처워, 문화와 전쟁이고, 세 번째는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는 게 있는데 이 명백한 운명이다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민, 문화 전쟁,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는 이제 우리가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먹어야 할 운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의 운명, 네. 국가의 운명이 영토 네, 확장에 맞습니다. 이런 그걸 취임사에서 다른 나라 영토를 정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게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이게 영토라는 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이렇게 그 들어가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걸 지난 몇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공공연하게 취임사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그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이민부터. 이민부터 남부 취임사 내용 중에 국경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비상사태. 첫날에 그래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 거죠. 두 가지 키워드가 또 있는데 멕시코 잔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망명 신청자들이 일단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멕시코 땅에 남아서 이제 거기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땅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게 리메인 인 멕시코라는 걸 이제 복원을 하기로 했고요. 캐치 앤 릴리즈 불법 이민자들이 법원에 출석할 경우 일단 석방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붙잡은 다음에 놓아준다. 캐치 앤 릴리즈인데 그거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망명을 신청해도 미국 땅에 못 들어온다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잡은 다음에 이 법원에 출석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풀어주지 않겠다. 이 들어오면은 체포하면 일단 계속 가둬두겠다라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이민자들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거고요.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은 없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했고 이 선거 기간 내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민자 단속, 이민자 퇴출이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단 근데 멕시코 이민자를 얘기하는 거네요. 왜 H1B 비자나 이런 우리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이민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뒤에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랑 좀 갈등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취임사에서는 그 얘기는 안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문화 전쟁이 이제 결국 젠더 전쟁인데요.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성애 얘기네요. 네, 그건 이제 성소수자들을 배제하겠다라는 이야기고 트랜스젠더는 없다라는 걸 천명한 거죠. 그리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을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건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이 전체 워딩에서 이 성소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차별적인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취임사 내용이 정확히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이 있다 그 내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거 동성애 얘기는 아니네요. 제가 좀 오해한 것 같은데 이거는 트랜스젠더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성소수자 중에서도 여러 사실은 동성애까지도 포함하는 워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두 가지 성만 인정하겠다라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성 전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성애까지 포함이 되는 걸까요? 어떨까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Manifest Destiny라는 이게 어려운 말인데 19세기에 미국의 서부 개척, 영토 확장을 정당화했던 그런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란 거니까 우리가 그 땅을 먹을 운명이다.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겠다. 이거 파나마 땅인데 장악하겠다고 있고요. 심지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 이름 바꾸겠다.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빼앗아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덴마크가 발칵 뒤집혔죠. 멀쩡한 우리 땅인데, 우리 자치령인데 이걸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린란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미국 땅을 넘어가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는 반발하고 있는데 이미 그린란드에서는 약간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53번째 주가 되자라는 걸 선택을 하면 실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린란드 얘기는 고전에 했는데 보니까 취임사에서는 파나마 운하 얘기가 워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파나마 운하 얘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지. 파나마는 어떤 생각이? 파나마 운하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적인데 이걸 완전히 이제 미국 그 관할로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파나마 땅일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가져온다는 거지? 땅을 달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걸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 비용을 주고 사오겠다, 이제 미국 영토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파나마 주권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강하게 파나마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경제력과 힘과 약간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제 힘의 논리로 어떤 이제 그 영토를 빼앗아 오겠다라는 거겠죠. 또 더 확장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계속 나왔지만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겠다. 이게 지금 이제 영토뿐만 아니라 이제 화성까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트럼프나 특히 공화당 쪽이 미국을 고립주의적으로 고립주의 외교를 펼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는 고립주의라고 그러면 항상 미국 땅 안에서 고립돼서 자기들끼리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동맹국들하고 뭔가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네. 땅은 우리는 더 넓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 더 강력해진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작정하고 4년 동안 독을 품고 나타나서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아, 또 가슴이 아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50% 수준이거나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민자 추방에 찬성하는 비율이 87%. 그다음에 뭐 이 이민자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시민권을 종료하자라는 의견이 41% 정도로 실제로 이 마가 정책들이 꽤 미국 그 국민들에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싫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지지한다. 그리고 사실 바이든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겠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기대는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취임사에서도 그런 좀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왔고요.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라는 이제 약간 이제 뭐 좀 담대한 그런 메시지도 많이 나왔는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사실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쉽지 않다. 네. 아시겠지만 뭐 관세를 높이면서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민자를 내쫓으면서 사실 이민자들이 낮은 물가를 유지하는 그렇죠. 뭐 피자집, 햄버거집에서 한데, 아르바이트하고 설거지하는 사람들 다 이민자들. 그걸 사실 감정적으로 쉽게 대처해서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가능한 지금 미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취임식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실내에서 몇백 영하 명만 13도라는데요. 지금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라는 사람들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미국 게 정부가 초청하는 초청권은 거의 없고요. 전혀 없고요. 다 대부분 다 이제 상원은 하원들한테 초청장을 나눠주면 알아서 또 거기서 이제 그 나눠주는 서로 뿌려주는 그런 것이라서 정부 차원 초청은 없고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내 행사라서 해외 초청권을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 이제 말 그대로 인사 상견례하는 자리 정도라서 실제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교를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위성락 전 그 대사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봐도 이 와구락을 수만 명이 모여서 정신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악수 한번 한다고 해서 그거 뭐가 이루어질 리는 없고요. 근데 악수를 하려면 그리고 네. 보니까 한 몇백 명 들어가는 홀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취임사를 하던데 그 안에 들어가야 악수도 그 안에 들어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 직접 보기라도 하는데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교를 하려면 따로 날을 잡거나 따로 이제 그 뭐 행사를 잡아서 파티를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 행사장에 가서 자리 하나 차지한다고 해서 전혀 뭐가 이루어지진 않죠. 그럼 우리나라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 간다고 다 공표하고 가서 뭐 국내에 무슨 극우파 이 주장을 알리겠다 뭐 그러고 갔잖아요.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 그 서부지법 폭동을 거의 배후 조종해놓고 갑자기 대통령 취임식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모두 훈방될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버렸죠. 갔는데 그 밤에 지금 폭도들이 다 난입하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 취임식장은 지금 이제 800명만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800명. 의사당의 800 로툰다운은 800명만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서 취임사 하는 거죠. 네네. 원래 22만 명의 표를 뿌렸는데 그 표는 다 이제 쓸모없게 됐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약속이나 뭐 약 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거 뭐 훌륭한 기념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티켓이 그 티켓을 받으려고 많게는 뭐 100만 달러를 냈다는데 실제로 아예 이제 그 표를 날리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기념품이 될 거다라는 말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물론 트럼프 직접 받지 않은 것도 기부금 있겠지만. 많이 내면 티켓을 줬는데 맞습니다. 네. 그 기부금 내고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 그리고 중고 쇼핑몰에서 뭐 꽤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는데 다 휴지 조각이 됐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나경원, 강민국 의원, 조정우 의원 등은 이 캐피탈 원 아레나라고 그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한 이게 2만 명 정도 들어간 체육관에 이 플라스틱 의자 놓고 거기서 화면을 통해서 그 생중계를 지켜봤다는데 사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거기 2만 명이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 정부 인사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지지자들만 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보는 데다가 홍준표 대구시장도 갔는데 초청을 받아서 간다라고 막 페이스북에 몇 번 올렸는데 이분은 또 추워서 호텔방에 앉아서 봤다라고. 아니 그분은 네. 페이스북에 또 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대선 출마 아무나 초청받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아무나 초청다, 초청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도 취임식 초청 받은 거예요. 우리도 유튜브 생중계로 저도 월스트리트저널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네. 그거 본 거나 호텔방에서 본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초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이게 국내 행사로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인사들 초청을 하지 않는데 국내 이제 인사 중에 이제 조현동 주미대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미국 그 이 공식 이제 외교 인사니까 우리나라 대표로서 참석을 했고요. 축하하러 참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초청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사실 이제 미국 기업인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고요. 또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은 트럼프의 아들하고 좀 친해서 이제 그 뭐 행사장 지금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 트럼프가 워낙 또 이제 안티가 많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오지 않았다고 하고 버락 오바마는 왔는데 부인 미셀 오바마는 오지 않았다고 뭔가 불편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홍준표, 나경원, 뭐 윤상현 이런 분들 거기 가면은 그 무슨 돈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가는 거 아니죠? 그거 아마 의정 활동비로 출장 신청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대구시장이면은 대구시 예산으로 가겠죠, 아마도 해외 출장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초청 비용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초청장이라는 건 하원 의원 통해서 아름아름 통해 가지고 하원 의원 등이 보통 몇백 장씩 가지고 있으니까 부탁하면 이제 뭐 한 장 나눠주긴 하겠죠. 그게 뭐 미국에서는 엄청난 특권이 아니라 사실 누가 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그 쪼그려 앉아 있는 걸 뭐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걸 언젠가부터 한국에서만 초청받아 간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이걸 또 이렇게 뭐 포장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좀 창피하네요. 창피해요. 트럼프와는 만찬 또는 이제 무도회가 있는데 그런데 초청된 게 아닌 이상 이렇게 뭐 행사장에 가서 자리 하나 차지했다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광훈 목사도 그런 건가? 정광훈 목사도 뭐 굉장히 자랑을 했다고 하죠. 가서 뭐 거의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윤석열 씨를 구출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뉴욕타임즈에 사진이 실렸던데 온 사람들 다 그 누가 왔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또 그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등 이제 초특급 부자들이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이제. 저도 그 사진 봤는데 혹시 사진 있나요? 그 사진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죠. 저 그거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 맨 오른쪽에 일론 머스크 있네. 저희가 지금 VIP석이라고 불리는 거기잖아요. 취임석.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 포스트에 지금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게 제프 베이조스. 이분은 자기가 소유주로 있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 그 대통령 지지선을 하지 못하도록 사설을 막았죠. 사설을 막았죠.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보자라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스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받았습니다. 저 일론 머스크 맨 오른쪽 그 다음에 있는 게 순다르 피차이네요. 구글 그렇죠. CEO죠. 구글도 그래도 초청 받았네. 구글도 초청을 받긴 받았지만 구글이 아마 이번에 이제 미운태를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이제 저커버그도 있죠. 페이스북은 오른쪽에서 메타 세 번째 사람이죠. 그리고 페이스북 그 오른쪽은 부인까지 같이 왔네요. 아내까지 왔고 저기 저 로렌 산체스 가운데 제프 베이조스 옆에 있는 분 또 파트너죠. 저 사람도 CEO인데. 그래서 이제 그 메타는 페이스북은 또 최근에 이 페이스북의 팩트 체크 기능을 또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또 트럼프가 싫어하는 거였잖아요. 트럼프가 페이스북에서 계정 정지당하고 그러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헛소리 할 때마다 이거 뭐 경고 먹이고 막 계정 차단하고 했는데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트위터는 아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도 그 팩트 체크 기능을 없애고 이제 커뮤니티 체크라고 해서 서로 이제 뭐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예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혐오 차별 발언 등을 못하도록 했던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없애버렸고 페이스북에서 최근 그래서 이제 그 2017년부터 뉴스 노출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저희 이제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 기사들 그다음에 뭔가 그런 이제 뭔가 주장성 그런 콘텐츠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또 이게 또 신념이기도 한 게 표현의 자유를 또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건 이제
혐오와 차별 발언까지도 모두 다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라서 매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페이스북에 사실 정치적 발언 많이 하고 정치인들도 성명서를 거기다 발표하고 막 그러는데 네네. 미국에서는 한동안 그러다 지금 분위기가 네. 바뀌었던 거죠. 네네. 바뀌었다 다시 돌아올 것 그런데 같다.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허용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페이스북을 이제 그런 또 뭐 그 정치적 공방과 경륜의 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 의도고 그렇군요. 거기에 충실히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근데 전 눈에 띈 게 네. 샘 알트만이 아까 그 사진이 없어요. 네네. 그 챗GPT가 제일 유명한 지금 생성 네. AI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트럼프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샘 알트만은 또 이제 이 뭔가 물을 먹어가지고 네. 지금 이름도 노예 해방홀이라고 있는데 이 국회의사당 의회의사당 지하에 있는 노예 해방홀에 거기 지금 저 자리 쪽 그 방에 아직 거기 아예 거의 못 들어가고 아. 그 지하에 있는 1,800석짜리 거기에 들어가서 있다고 직관 합니다. 못했네 샘 네네. 알트만. 이제 샘 알트만이 왜 미운털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버럴하잖아요 샘 네 알트만. 그리고 지금이 또 이제 그 트럼프가 AI에 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AI 네네네. 기술 가속론자들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주위에 포진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 결국 트럼프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규제나 아니면 지능 등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터 틸하고 마크 한데르센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마크 한데르센 아까 그 네. 사진 어딘가 네. 또 봤어요. 피터 틸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 작정하고 트럼프 선거운동을 뛰었던 사람이고 엄청난 또 이 후원금을 냈었죠. 그렇군요. 네, 어디 한번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사진 이야기 잠깐. 트럼프 사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공식 사진. 네. 보여주시죠. 나왔네요. 맨 왼쪽이 지금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사진인데 웃는 모습이었네. 살짝 웃고 있는 사진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2023년에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구치소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하루 정도. 그 구치소에서 찍은 머그샷입니다. 범죄자 이 증명 사진인데 그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있는데 사실 이 표정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가지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게 이번에 이제 공식 프로필 사진인데 대통령이 이제 공식 백악관에 올라가 있는 사진인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죠. 일부러 이 머그샷하고. 표정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골라서 이걸 찍었다고 하는데 그 아래 보면 이게 아까 또 처칠 사진도 윈스턴 있었는데. 처칠을 좋아해가지고 윈스턴 처칠의 표정을 많이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기사하고 이 표정이 최대한 비슷하게 수십 번 수백 번 찍어가지고 나온 사진이 이 세 번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칠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정말 이게 이제 이런 그 첫 번째 웃는 모습에서 뭔가 이렇게 그 강력한 스트롱맨의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의도된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칠도 처음에 총리 될 때는 거의 미치광이 소리 들었었어요. 네네. 그 전에 했던 많은 극단적인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뭐 또 총리는 잘하고 2차 대전도 승전을 이끌고 뭐 네.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좀 잘 해주면 좋겠는데 네. 정책을 통해서 우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정책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 이그제큐티브 오더라는 게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액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대통령 시행령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으로 하겠다. 대통령이 바로 그냥 대통령령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100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이거를 첫날에 도장을 찍고 도장을 있는 찍은 건가요? 것도 있고 이제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오늘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정리를 해보면 관세를 크게 늘리겠다고 했죠. 이제 국세청이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인데 이 익스터널 레비뉴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이 없는데 그러니까 관세청 같은 게 되겠죠. 제가 그러니까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는 국세청인데 외국 해외 국세청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해외 국세청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아예 작정하고 이제 외국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걸 이제 강력한 미국을 만드는 데 쓰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장명 끝내주네요. 외국 다른 나라에서 세금 걷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막 그 한국에 없는 표현이라서 외국 국세청이든지 뭐 관세청이 해외 세금청이든지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걸 만들어서 아예 이제 하겠다는 건데 세금을 거두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세금을 거두면 수입 물가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바로 지어야 된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이제 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행정 효율 불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찌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일론 머스크하고 머스크의 이제 라마스와미죠. 예, 도지코인하고 같은 이름의 이제 부를 만든 거예요. 우리 같이 공동 장관한다고 그랬었던. 이게 엄밀하게는 장관 아니고 이제 뭐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원회 개념. 예, 위원회 개념이기도 하고 법적 실체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 모든 행정 부처를 다 뜯어 고치겠다라고 벼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누가 대통령이냐라고 뭐 그 물어보니까 대통령 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트럼프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권력이 막강하다. 그런데 또 트럼프가 또 이렇게 이 일론 머스크를 찍어 누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데리고 가면서 다독거리면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일론 이제 머스크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해주세요. 그린 뉴딜을 끝내겠다. 네.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철회하겠다. 이것도 이제 폭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좀 오늘 당장 그 파리 협약을 탈퇴를 했고요. 이미 하겠다고 했고요.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철폐를 하면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산업들이 지금 철퇴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 때 베이비 드릴 땅을 파자 얘들아 그런 구호를 계속 외쳤는데 드릴 베이비 드릴 뭐 이렇게 했었죠. 드릴 베이비 드릴. 예. 뭐 땅 파서 석유 캐내자. 예, 석유를 캐내자. 셰일 오일 얘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세일가스 이 CEO를 또 에너지 장관 임명을 했고요. 이제 이건 아예 작정하고 그냥 뭐 시계바늘을 한 10년, 20년 정도 돌린 모습인데 화석연료를 파내가지고 미국 경제를 키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 부흥을 제조업을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액체금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액체금, 리퀴드 골드를 파가지고 액체금, 화석연료, 화석연료, 석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완전히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가 걸어왔던 탄소 감축에 완전히 정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판을 깨면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파리 기후 협정이 2015년이었죠. 네네. 근데 사실 그동안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돼 온 것도 사실이죠.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아예 그걸 이제 판을 깨겠다는 엎어버리겠다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 관계를 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도 이게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순적인 부분이다. 관계를 풀겠다고요? 풀겠다. 이제 중국의 관세를 뭐 때리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또 중국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또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이 막히기 때문에 100일 안에 시진핑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시진핑을 만나겠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논의가 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얘기가. 트럼프의 관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그런 이제 실험인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신고립주의인데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라는 이제 우려 그리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굉장히 불가능한 도전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어떤 딜이 가능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일 났네. 윤석열 씨는 중국 간첩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는데 그렇죠. 그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 씨를 구해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난다고 하고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도 약간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이렇게 막 그 거리를 둬야 된다.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뭐 이렇게 중국과 뭐 밀착된다라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우리의 그 천조국 미국은 또 중국과도 손을 잡고 있는 CIA가 와서 좌파들 다 잡아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이죠. 다 국가 관계라는 건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 중 하나가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으로 피소된 그 1,500명을 사면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모든 형태의 정부 검열을 중단한다. 뭐 등등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지지자들 결집은 또 확실하게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군요. 뭐 그런 이게 전체적으로 100개 행정명령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전체적 윤곽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조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셔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올리가르이 그러니까 러시아 재벌 체제, 신흥 귀족 이 사람들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올리가르이라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입 밖에 내지 않는 뭔가 이렇게 약간 불편한 그 용어였는데 한국 같은 뭐 재벌 체제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재벌은 한국적 표현이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판 재벌이라는 그 의미, 러시아판의 재벌 같은 의미인데 그걸 이제
용어를 썼고 올리가리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에서 부와 권력, 영향력을 한꺼번에 거머쥔 올리가리가 그들이 권력 남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을 마지막 이 바이든이 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그 아까 그 트럼프 주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버락 오바마보다 훨씬 가까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취임식에 앉아 있었죠. 보면 이제 이 아까 그 사람들 다 빅테크 CEO들 그 맞습니다. 사람들 올리가르이라고 비난한 건가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정부와 유착하는 그런 이제 테크 재벌들의 얘기인데 아까 그 로툰다홀에 있었던 억만장자들 자산 합쳐보니 한국 그 돈으로 한 1,900조 원 되는 사람들 개인 자산이 저 사진 안에 1,900조 원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말. 똑같은 그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다 워싱턴에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백악관 워싱턴에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되니까 워싱턴 DC에 호화 주택이 동이 났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 기자가 자기 집을 팔라는 전화를 몇 번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에 있는 그 집들이 다들 막 그 갑자기 막 그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 저 워싱턴 살았었는데 집이나 하나 사놓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어차피 못 샀겠지만. 네. 또 이기 행정부의 고인사들 중에 이제 10억 달러, 우리 돈 한 1조 5천억쯤 되는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13명이나 되고요. 트럼프 재산도 벌써 보니까 1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조 원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부자들이 워싱턴 DC로 이사 온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죠? 그렇습니다. 뭐 이사도 오고 이제 정부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한다는 집을 거죠. 장만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예 무슨 호텔을 사가지고 그 아예 통째로 개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서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는 건 아니지만 나 여기 와서 일 좀 해야 되니까 일 좀 해야 된다는 건 뭔가 정부를 이렇게 좀 흔들어 가지고 우리 쪽에 유리한 그 제도나 규제들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은 기업이고 미국에서 네. 시장은 시장이 있고 정부는 정부다. 우리 독립적이어야 되고 정부가 시장 침해하면 안 되고 시장도 정부에 유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작정하고 정경 유착 사는 것도 그냥 다 워싱턴 DC로 가서 샌프란시스코 살지 않고. 맞습니다. 혹시 그 제가 보내드린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후원금 내역 한번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네, 아 기부금 내역이 있구나. 이 테슬라는 100%이 공화당의 그 빨간색 공화당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난 대선 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이제 민주당이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저 이제 위에 있는 애플의 팀 쿡이나 엔비디아 젠슨왕 아까 그 사진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청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구글도 그렇고 약간 이제 미운태를 박혔는데 막판에 이제 메타, 아마존 등은 이제 해리스 시장 안 돼라고 사설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 뭐 그 유세도 나오고 따라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가짜 이제 뉴스 뭐 허용해 준다고도 하고. 이 순서대로 아마 이제 더 유착하고 멀리 있는 기업들은 좀 이제 그 미운태를 박히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오늘 이제 놀라웠던 건 일론 머스크의 나치 경례 사진. 나치 경례요. 네, 보셨습니까? 그거 혹시 그 사진이나 화면이 있나요? 방방 뛰면서 그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방방 뛰면서 이것이 바로 승리의 느낌이다. 그래서 막 봤어요. 막 빰빰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이 같이 실제로 홍보를 한 것 같아요. 탁자를 치면서 같이 뭐 외쳐보자 하면서 이건 인류 문명의 갈림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이제 아예 작정하고 이 파시스트들의 경례법을 흉내를 낸 건데 저 경례가 히틀러가 시작을 해가지고 뭐 무솔리니도 네. 따라하고 나중에는 독일의 나치 시대에는 다 일반적인 맞습니다. 인사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인류 문명의 뭔가 금기인데 이런 걸 개의치 않는 모습. 그 유대인 학살 때문에 네.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한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여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저런 식으로 인사하는 거는 진짜 서구 사회에서는 진짜 나쁜 짓으로. 네. 나 인종 학살하는 사람이야라는 네. 표시를 내는 이거 것처럼. 자체가 사실 그냥 거죠. 이건 행동이거나 아니면 뭐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떤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인데 이 지금 그 정권의 2인자라는 사람 그 사실 누가 대통령이냐라는 말을 들 정도로 지금 권력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앞으로 남은 4년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 멘트도 섬뜩하더라고요. 네. 인류 문명의 갈림길에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우리 문명이 지금 민주주의에서 무슨 전체주의로 바뀐다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이. 그 또 트럼프가 농담 삼아 이제 로튼다운에서 이제 그 취임식을 하면서 실내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좋네요. 하면서 뭐 4년마다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농담이지만 다음에 또 4년 뒤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시사하기도 했고 이게 또 이제 미국 헌법에
이 연속해서 3번은 나올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 한 번을 쉬었기 때문에 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뭐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고. 네,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도 하고 또 아마 이제 이번에 보면 나보고 케이아스라고 하지만 혼동이라고 하지만 한국을 봐라 그런 말을 농담처럼 했어요 어제. 그 말은 이제 또 한국 상황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고 또 뭐 그 탄핵에서 풀려나면 윤석열 만나보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임 중에 한번 그 계엄령 비슷한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제가 그 멘트는 봤는데 네. 또 한국 언론에 나온 거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탄핵되면 만나보겠다가 아니고 만나보는 거 아니냐는 네. 그 질문이 있는 걸 인식을 한 다음에 네네. 탄핵이 끝나면 만날 수 있겠지만 점점점 네네. 그러니까 못 만나겠다는 네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사실. 네. 사실은 그런 얘기였고 네. 어쨌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치 경례까지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AI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하겠다. 영향을 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 하던 말 얘기 마저 하면 이 마가 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이제 네네. 그 트럼프 구호였다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레드넥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장 노동자들 네네네, 그다음에 맞아요. 백인인데 러스트벨트. 일자리 잃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네. 이제 이민자들이랑 불만 갖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들이었다면 또 한쪽에는 이 억만장자들 올리가르이들 억만장자이 테크 재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지지 그룹들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 일론 머스크는 외국 이민 고학력 이민을 받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지금 일론 이제 머스크도 이민자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남아공 출신이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쟤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미국 국적이 아니거든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국적인데 그래도 미국 국적이 맞죠. 근데 꽤 늦게 국적을 취득했다. 2005년에 취득을 했으니까. 근데 뭐 미국 국적자인데 이게 뭐 미국인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약간 뭐 비하하는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테크 기업들 위해서라도 고학력 그 이민을 받자라는 쪽인데 그 H1 비자가 받자고 하는데 이 트럼프는 지금 이제 그 당장 모든 이민을 이민자들에 대한 그 이 반감을 가지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멕시코 이민은 차단하는데 이 고학력 이민자들은 또 받는다라는 그런 모순된 부분들 그리고 당장 그 순간 이제 저학력 그 이제 저소득 백인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미묘하게 갈등이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아예 남아공 출신들이 너무 설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그 논란이 되는데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아마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뭐 눈치를 본다라고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고 진심으로 고마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 그 도지 부서에서 이제 완전히 정부 효율 부서에서 완전히 막 그 공무원들도 해고하고 완전 판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사실 일론 머스크의 주도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일론 머스크와 그 AI 가속주의자들 피터 틸 이런 사람들 쪽으로 가면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근데 이 원래 마가 지지자들, 러스트벨트 지지자들한테는 가치로 아까 문화 전쟁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보수적인 가치를 이분들은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 뭐 문화 그 어떤 이 성별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 이야기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속 이민자 얘기 이런 거 하면서 호소해서 지지층으로 끌고 가되 그들의 이해관계는 무시하고 백만장자 이해관계를 지켜주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게 H1B 비자이네요. 그러니까 고학력 이제 전문직 이민 비자인데 트럼프가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일단 이제 손을 들어줬네.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제 우파 팟캐스트들에서 최근에 이제 미묘하게 그런 갈등이 있는데 이제 너무 슬픈 일이다. 마가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와 이 머스크의 유착을 본 이제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게 생각대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것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네네.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네. 했다고 네. 북한에. 사실 이제 이미 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을 인정을 했어요. 그 누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고 어제 이야기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을 한 누클리어 거죠. 파워라고 하는 핵 보유 인정하고 있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생중계로 이제 뭐 그 집무실을 보여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중계를 집무실에서 일하는 걸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좀 친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한때 노벨 평화상을 노렸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뭐 이라크와 북한까지 해가지고 뭘 자기가 이제 뭔가 주도하려는 결국 이 트럼프는 모든 걸 다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북한에 뭔가 이렇게 부동산이 많더라. 거기에 뭘 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부동산이 있더라. 바닷가에 아름다운 콘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김정은에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이제 뭐 북한을 여전히 이제 기회의 땅을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평화도 평화지만 이걸 통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자기가 거기에 이제 뭐 부동산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우려스러운 건 한국은 협상 파트너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도 사실 지금 뭐 일괄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다 이제 이 딜을 쳐야 될 텐데 한국은 지금 딜을 치는 상황이 올해 적어도 한 5월까지는 이 카운트 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일단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당장 만약에 지금 누가 있다면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너네하고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산업 연관도 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짓지 않았냐. 우리는 예외로 해달라라고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북한과 뭔가 딜을 한다면 그 딜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뭐 이렇게 협상에 끼어들 수 없는 상황. 상당할 수가 있네. 마침 그때 이제 이 문재인 당선자 시절에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 뉴스위크가 표지 모델로 내세우면서 네고시에이터라는 표지 제목을 내걸었어요. 대통령이 거기 나왔죠. 근데 지금은 네고시에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나 미국이 이제 지금 직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한국만 배제되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없죠. 지금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제대로 서 있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더더욱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 더 깊은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이후에 전해주시고 다음 주는 또 쉬시네요. 명절을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외현 비인크립터 한국 일본 리드 전한결의 베이징 특파원 모시고요. 여러분들 중국 무비자로 지금 갈 수 있게 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갔다 왔답니다. 좀 들어보시죠.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중국 비자 면제됐다고 그래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요즘 많으실 텐데 그것도 관심 가고 또 요즘 우리 대통령이 탄핵되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이분이 또 중국 간첩 얘기 자꾸 하시는데 중국 어떻게 볼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특별히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를 맡고 있는 김혜연 전 한결의 베이징 특파원님, 중국 전문가로서 오늘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중국에 다녀오셨다고요? 마침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가 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 갔다가 네. 어제 왔습니다. 뭐 맞춰가지고 가신 것 같이. 맞춰서 간 건 아닌데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체포영장 집행되는 거 중국에서 뉴스로 나오고 그렇죠. 그런가요? 네. 어떻게 네. 어떤 톤으로 거의 나오나요? 중계를 계속 했는데 그 이야기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중국 비자 면제된 것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 여권이 참 뭐랄까요? 굉장히 파워가 세져가지고 사실 이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세계에서 그게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1위가 지금 현재는 일본이고 2위가 한국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무비자로 그냥 네네. 관광 갈 수 있는 여행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렇죠. 많은 여권 파워네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파워. 예, 와.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1등을 한 적도 있었고 뭐 지금은 2등이지만 또 뭐 1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중국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비자가 필요했었습니다. 11월 8일에 전격적으로 무비자를 중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가는 게 굉장히 편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2월에 저한테 중국 상해 가면은 뭐 하고 놀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한 몇 분이 중국 계시더라고요. 전문가한테는 주로 그런 질문을 하는군요. 중국 안 가본 지 저도 오래된 것 같은데 물어보시길래 이게 마침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좀 젊은 여자분들이어서 아마도 이제 그 상해 좀 이국적인 그런 풍경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해 와이탄이라든지 지금 뭐 사진 나올 것 같은데 와이탄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조개지에 이게 와이탄이죠. 와이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이국적인. 조개지가 있는 우캉루 같은 그런 이국적인 풍경을 아마도 찾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다리엔이나 대련이나 아니면 칭다오, 청도 같은 곳도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방을 했던 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쪽에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저는 베이징을 갔었는데요. 베이징은 좀 인기가 덜하겠지라고 생각을 방금 했죠. 그 사진은 직접 찍으신 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인터넷에 그게 이제 어디서? 저작권 프리로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인터넷에 어디에 뭐 저작권 프리면 개인이 올린 건가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린 그런 데 건가요? 올린 건 아니고. 그렇군요. 그리고 베이징에 가셨고 네, 저는 베이징에 가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 곳들보다는 인기가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이징에서 현지의 그 중국인 젊은 여자분하고 이제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요새. 이것도 막 베이징에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는 이야기. 무비자 되고 나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이, 베이징에 실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베이징에서도 특히 이제 798 예술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그렇고 국자감 옛날 대학인데 거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중국스러운 이제 그런 길거리인데 그런데도 관광객이 늘었고 한국 관광객이 늘었다. 그리고 이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 한국 여성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분 입장에서. 근데 그 통계가 혹시 있나요? 늘고 있나요, 실제로? 이게 이제 실제 통계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2월 초에 그 중국 매체들이 그런 기사를 내긴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추이를 보니까 중국의 그 시트립이라는 온라인 여행사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트립닷컴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 이게 뭐 세계 최대 규모이기도 한데 한 달 정도 봤더니 예약 건수가 150% 증가했다. 그럼 2배 반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으로 가는 건수가 2배 반 정도가 됐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간간히 이제 뭐 여행 사진 원래 많이 올라오는데 중국 사진도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중국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막아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로밍한 외국인한테는 그게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쓰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예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중국 분들을 만나셨으니까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도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또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서를 안 갖고 있는 게 표출되고 정치적으로 그게 막 증폭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무비자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 깜짝 놀랐단 말이죠. 우리는 왜 갑자기 저러지 하고. 맞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만 무비자를 한 게 아니었고요.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 중국이 38개국에 대해서 무비자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반기 들어서 하게 됐는데 이게 상호주의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중국이 갑자기 비자 문턱 확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구조여서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절박한 것 같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라면서 데이터를 냈는데 약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비자 정책은 하반기에 실시한 곳이 많은데 이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중국을 찾은 외국인 수가 그렇게 뭐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중국도 우리처럼 그 관광 수입,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인바운드로 와서 돈을 쓰고 하는 데에 대해서 민감한가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요? 아무래도 뭐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와서 뭐 소비를 한다면은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좋아하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주 제가 있는 기간 동안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지면이 지금 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24년에 외국인 출입국자 수가 82.9% 증가했고 무비자 입국이 112.3% 증가했다. 그러니까 저기 저 지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죠. 무비자 입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그 무비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 여행이 뭔가 좀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죠. 이게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붐업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민일보죠. 맞습니다. 인민일보면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는 당 거죠. 기관지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하지만 이 뭐 아주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의 주요 수입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 관광도 사실 뭐 엄청 나거든요. 2024년 10월 말에 작년 10월 말에 중국 정부에서 나온 국내 여행업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2023년에 국내 여행객 수가 2022년보다 93.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 데이터는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분기별로 이렇게 각 연도 1분기를 비교를 한 거죠. 네네네.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지금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넘어섰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2019년, 그러니까 2020년을 앞두고 2020년이 되면은 중국이 세계 최대 여행 국가가 될 거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그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좀 중국을 꺼리는 아까 말씀하신 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을 좀 약간 좀 갈등이 있는 지역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대두된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이전 상황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뭐 지금 좀 일정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얘기를 꺼냈더니 요즘 한국이 많이 늘었냐 그랬더니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퇴근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 밥을 먹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에요? 일본인은 좀 더 뭐 소식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보다는 먹고. 이제 그 밥의 양보다는 뭔가 좀 세세한 정성과 성의 이런 걸 조금 더 그런 추구하는 지점이 다르다 그런 얘기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노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논다. 뭐 그런. 중국 사람들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그 일하는 시간을 보면은 참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996인데 9시 출근, 9시 퇴근, 일주일에 6일 근무 한다는 거죠. 우리 996. 네.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좀 바뀌었다고 이미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각이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논다는 얘기잖아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민족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참 사진도 서울 사진을 다 걸어놓고서 제목에 일본인은 밥을 먹지 않고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퇴근을 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건데 여기 댓글이 쭉 달리는데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도
한국 사람들 내가 진짜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진짜 잠을 안 자고 놀더라. 잠 안 자고 놀더라. 네. 밤새 술 마시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고 들어와서도 새벽 막 3, 4시까지 게임을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더 궁금한 거는 중국에서 사실 한류 열풍이 엄청나게 컸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문화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가전으로 갔다가 휴대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국가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게 막 선순환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꺾였다고 우리 다 인식하고 있어요. 한한령 떨어지고 네. 막 이러면서 지금 분위기 어때요? 한국 교민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한국 중국에 사람들이 계신 한국 분들을 빠지고 만나보면 있다. 빠지고 네. 있고 왕징이 북경의 코리아타운 같은 곳인데 거기도 이제 더 이상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수준이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왕징에 한국 사람들 빠졌어요? 많이 베이징 빠졌다고들 왕징?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정확한 수치는 아직 없어서 그거는 조금 거기 엄청 한국 같았는데 옛날에 사실 가면. 예 근데 그런 분위기도 사실 한 2010년대 후반부터는 그쪽에 첨단 기업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살게 되는 그런 거주지로 바뀐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한국 핸드폰, 뭐 한국의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뭐 한번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네네. 인천대 이현태 중국학과 교수가 낸 자료인데 한중 무역은 뭐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쯤부터는 베이징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베이징 자동차하고 그 파트너십을 맺어서 물론 이제 베이징에 공장도 지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차량을 생산해가지고 베이징시의 공식 택시 모델은 아반떼였죠. 현지에서는 엘란트라라고 불렀는데 아반떼가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마크는 현대차가 찍혀 있고 하니까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베이징 시내에 딱 내리면은 약간 자부심을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삼성 핸드폰 들고 다니는 그런 게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베이징시가 2019년부터 택시의 전기차 도입을 시작을 하면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대부분이 전기차고. 이게 중국산 전기차인가요? 그러니까 베이징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가 합작을 해서 아반떼를 생산해서 택시로 썼었는데 이제는 베이징 자동차 혼자서 만든 전기차가 택시가 돼 있는 거죠. 베이징에서는 현대차 마크가 달려 있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느낌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핸드폰도 삼성 핸드폰 쓰는 사람은 뭐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수준이고요. 뭐 한 1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고급 모델은 아이폰 위주로 쓰게 되고 나머지는 뭐 사실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중국 내수 시장입니다. 이게 그 핸드폰인데 파란색 맨 밑에가 비보고 그 위에 빨간 게 화웨이고 그 위에 주황색이 샤오미고 그 위에가 어너도 이게 화웨이 모델이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오포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국 모델들이에요. 이게 2023년, 24년 상황인데 대부분을 그냥 중국산 모델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이거는 이제 글로벌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보는 건데 맨 밑에 파란색이 삼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옅은 회색, 그 중간에 있는 진한 거는 화웨이인데 화웨이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졌고 중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옅은 회색이 애플입니다. 저거는 전 세계죠, 근데. 그렇죠, 글로벌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는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빨간색이 샤오미고, 그 위에 초록색이 오포고, 네네. 그 위에 주황색이 또 뭐 트랜션이라는 중국 메이커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삼성, 애플, 중국 메이커는 그냥 경쟁 상대지 이게 무슨 어떤 뭐 삼성이 중국 메이커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한한령 같은 경우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그럼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못 봐요? 공식적으로는 못 봅니다. 중국 텔레비전에서 나오거나 뭐 그러질 않고 있고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개엄 직전이었던 11월 23일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문화부 장관하고 한중 문화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꺼내기도 했었어요. 아, 하나님 해제해달라. 뭐 해제해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도 활성화된다면은 이게 중국에도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네네네. 이제 또 다음 정부로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네요. 아까 우리 이정원 대표하고 트럼프 미국에서 취임하는 이야기 한참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트럼프 취임하면서 바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저는 뭐 제가 이게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중국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는 더 힘들어져 본 적이 있지 않냐. 관세 전쟁, 무역 압박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을 수 있다. 아, 우리나라가 동맹이네요. 그렇죠. 괴롭힘 당하는 동맹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전례를 보니 동맹들을 괴롭히더라 트럼프는. 그럼 우리한테는 좀 좋은 걸 수 있다. 여유가 좀 생기지 않냐. 모두가 괴롭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렇게 뭐 아주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쭉 나와 있는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글로벌 현상이고 모두가 대가를 치룰 거라는 거죠. 제가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 성향을 띠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만나는 지점이 가장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뭐 제조업 같은 경우겠죠.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되는 미국의 산업들이 미국 내에서 어떤 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산업이 아마도 타겟이 돼서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일 거고요.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다. 물론 무역이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중국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면 아마도 트럼프는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다시 이제 디커플링 시대로 돌아오는 거죠. 바이든 시기 때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로 바꿔가면서까지 어떤 좀 메시지 관리를 했었다면 트럼프 시대는 다시 디커플링으로 갈 것이고 이 무역 전쟁이 전략 산업 위주로 지금 진행됐다면은 다시 비전략 산업으로도 확장될 것이고 첨단 제조업에서 일반 제조업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2028년 4년 뒤에 회복 불가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완전히 끊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딜 얘기도 있잖아요. 네? 빅딜이 있을 거다. 빅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요? 네, 중국에서는 디커플링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거꾸로 갈 수는 없는 흐름이다. 근데 트럼프 그 취임식 뒤에 나온 발언을 보면은 100일 안에 시진핑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걸로 봐야겠죠. 중국 사람들은 신뢰를 하지는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인데 이 중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린 친구 범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미국은 동맹 관계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 여러 나라들을 동맹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으로는 동맹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는 동맹 같은 거 안 한다. 우리는 파트너십으로 간다.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략적 무슨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파트너들이 쭉 있죠. 그 파트너십이 제대로 형성된 곳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동맹이 제대로 형성된 곳들을 중심으로 그 친구들이 어떤 미국과 중국 각각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어떤 국제사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디커플링 될 거다, 빅딜은 없다, 미중 관계 더 안 좋아질 거, 끊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까 그 트럼프가 시진핑 100일 안에 만나겠다 이 얘기도 했었죠. 취임식에 초청도 했었죠. 그리고 전 더 놀라웠던 게 바이든 정부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살리겠다고 해서 살아났나요 지금? 하여튼 다시 살리겠다고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서비스 반나절 만에 오픈을 다시 했는데 이 작년 4월이었죠. 24년 4월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틱톡
이용 미국 내 틱톡 이용 금지법을 통과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바이트댄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고 이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유에서 바이트댄스가 중국 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원래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이니까 는 네.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고. 틱톡 운영사가 바이트댄스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틱톡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냈는데 1, 2심 다 패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 이것도 뭐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기한이 1월 19일이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에 서비스를 중단을 했어요. 사실상 그 앱스토어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거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반나절 만에 앱스토어에 복귀를 다시 복귀했어요? 시켰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진짜 그럼 트럼프가 뭐 틱톡 금지법 자체를 없애주겠다는 거냐? 그건 또 약간 또 아니에요.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틱톡 금지법 내에 매각과 관련한 원래는 이제 이거를 계속 운영할 거면은 미국 기업한테 팔아라 이런 조건이 있는데.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으면 매각 시한을 90일 연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미국 기업에 팔겠다는 거죠. 네. 미국 기업에 팔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은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나오니까 감사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틱톡 CEO가 취임식 참석도 했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서비스를 재개를 했지만 사실 틱톡에 대해서 제재 방침을 제일 먼저 밝혔던 거는 트럼프였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그렇죠. 일기 때? 네, 트럼프 정부 때 매각 압력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게 트럼프였고, 다만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이든하고 선거 때 바이든 손녀가 자기 할아버지 지지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죠 그때. 이게 트럼프 보란 듯이 올렸던 거죠 그때는. 네네. 우리는 틱톡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바이든 정부 들어가면서 또 이게 어렵게 됐고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틱톡을 쓸 수 있게 해야겠다. 이게 젊은 유권자들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본인도 열심히 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선거 운동할 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트럼프가 그 틱톡 금지법 때문에 틱톡을 못 쓰게 되는 날짜가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미국 이용자들 중에서 틱톡을 많이 쓰는 SNS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또 다른 중국 서비스를 향해 나를 중국 서비스로 옮겼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 중국 서비스로? 그 샤오홍슈라는 레드노트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젊은이들이 그 여행이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올려가지고 이제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틱톡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이나 맞습니다. 된다면서요. 그 중에서 뭐 얼마나 갔는지는 사실 샤오홍슈로 그래도 인플루언서들이 눈에 띌 만큼 옮겨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샤오홍슈에서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 샤오홍슈는 또 이제 그 틱톡은 미국 거 그러니까 글로벌 서비스를 틱톡이라고 하고 중국 내 서비스를 도인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샤오홍슈는 다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유저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보고서 막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레자 잭슨이라는 그 틱톡 인플루언서입니다. 거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중국어 노래를 갖다가 막 부르면서 각광을 받고 뭐 중국인들이 환영한다는 댓글을 달고 뭐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뜩 준비해가지고 막 엄청 싸우다가 틱톡을 미국 땅에서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금지시켰는데 인플루언서들이 다른 중국 서비스로 약간 허무하게 좀 됐죠. 웃기는 얘기인데 하여간 또 트럼프는 이거 지금 미국 기업한테 팔라는 건지 틱톡을 허용해주겠다는 건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지만 어쨌든 지금 반중 메시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중국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런 불투명함이 오히려 그 협상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달인이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짚어주셔야 되겠어요. 아까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씨 체포와 구속 과정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체포 장면은 생중계를 했고요. 그 뉴스 채널도 있고 시사 채널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정말 몇 시간 동안 생중계를 하는 걸 보고 좀 재밌나 보네라는 생각이 진짜 재밌는 이벤트였나 봐요. 누가 이걸 보나 보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들의 혼란에 대해서 중국은 관심이 많습니다. 아, 고소해서 그런 건가요? 지난번 방송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국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때도 나왔던 메시지는 토양에 맞지 않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려다가 생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본적인 해석의 틀이에요. 중국에서 해설 방송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깔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나라는 모든 나라에 걸맞은 발전 경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안 할 거다라는 메시지로 봐야겠죠. 중국은 절대로 그런 건 안 할 건데. 서구식 민주주의 안 할 거다. 네, 네.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뭐 사실 중국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맞아요. 그래서 중국 스파이가 뭐 네. 조작하고 뭐 중국 사람들 뭐 연수원에서 갇혀 맞습니다. 뭐 99명이 뭐 잡혀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얘기인데. 관심을 보이고 물론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칼럼을 제가 오려왔는데 네. 계엄령이든 탄핵이든 중국과 무관한 한국 고유의 문제고 중국을 깎아내리는 것은 극우 세력의 잘못된 계산이다. 보수 진영이 법원과 헌재에 영향력을 주고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갉아먹으려고 중국과 민주당을 연결지어서 악마화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위협론으로 미국이 개입하도록 자극하려는 그런 속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각인데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 중국 방송을 이렇게 뭐 중계를 하나보다 하고 이제 틀어놓고 딴 걸 좀 하고 있었는데 언뜻 들리는 얘기에 무슨 윤석열을 망명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뭔 소린가.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한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미 지도자들을 미국이 구출해서 피신시켜준 사례들. 지금 저기서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칼럼을 인용을 한 건데 이게 일리노이대 최승환 교수가 뭐 많이 나오는 분이죠. 근데 계엄령 직후에 더힐에 기고한 글에 더 위험한 일을 윤석열이 더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미국이 트럼프 바이든 같이 손잡아서 이 윤석열을 하야시키고 망명시키는 것까지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더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위험한 일을 막아야 된다 미국이.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중국에서는 친미 지도자를 망명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본 거죠. 보통 뭐 어떤 나라 약간 그 개발도상국에서 군부 쿠데타, 친미 쿠데타 일으켰다 실패하면은 망명시켜주고 이런 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칼럼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슨 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 보고 우리랑 중국이랑 이런 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오랫동안 통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피하네요. 근데 우리를 70년 전에 우리나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60년, 70년 전에 너희도 이승만 뭐 망명하고 공부 쿠데타 돼서 그렇지 않냐. 저는 좀 그거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세계의 국제 질서를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친미 국가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틀을 지금 갖다 대고 있는 거고 이게 아마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을 해석할 때 쓰이는 그런 도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미 국가의 고질적인 잦은 쿠데타와 계엄 선포와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지도자가 쫓겨날 때 친미 지도자를 미국에서 망명을 받아주고 미국이 구해주고 미국이 구출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하여튼 창피합니다. 여러모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헌법 질서에 따라서 대통령 파면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외교관계 복원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
좋게 보겠죠. 그때 가면은 이제 아무 얘기를 못 하죠. 네, 서구식 민주주의의 폐해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이제 빨리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 출석 하게 돼 있는데요. 생중계할 예정이고 이 채널에 계속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내용 또 나가니까 계속 보시고 현재 출석해서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뉴스토마토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저는 다시 내일 오전 11시에 뵙기로 하고 김혜원 리드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